표는 독서 지문에서 안 틀리는 거. 그거를 목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주시고요. 자, 오신 분은 출석 체크 다 해주시고, 네, 지금 뭐 다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제 오늘 수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독서 지문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론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이론은 앞으로 계속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은 글인데요.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정보와 핵심에다가 줄을 친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정보와 핵심에 줄을 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을 사실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뭔지 아시죠? 예, 독서 교재 페이지는 여러분 페이지는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자, 정보는 결국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정보예요. 핵심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자, 뒤로 갈수록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있겠죠. 뒤로 갈수록. 그리고 중요한 문장 성분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 문장 성분은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요도가 따로 있어요. 뭐냐? 일단 뭐 서술어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한국어는 서술어가 중요한 문장, 그런 이제 문장 구조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목적어도 중요하고요. 주어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 선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봤던 선지처럼요. 이런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은, 즉 A라는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B라는 철학자들은 어떤 걸 주장했다라는 거, 각각 주어거든요.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핵심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잘 체크했는가가 독서 지문에서 오답을 줄이는 것의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여러분이 글을 볼 때요, 어떤 글에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크게 당연히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설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글은요, 즉 주제가, 제목이, 결론이 무엇을 이해를 하는 것, 무엇의 이해, 무엇의 원리, 인공지능의 미래, 딥러닝, 미세먼지의 실체, 이런 식으로 뭔가 화제 자체가 정보를 주는 사실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독자가 정보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중심 문장이 하나에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있어요. 당연하겠죠. 설명문이니까요.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특히 중심 내용을 꼭 요약해 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설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논설문하고 설명문이 뭐 설명하는 글이라고 해서 설명만 있거나 논설문이라고 해서 주장만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섞여 있어요, 내용이. 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섞어서 나타나지만, 자, 결국은 근데 그 글이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최종적인 거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궁극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목적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녹음이 안 보이냐. 네. 자,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 네, 그것을 생각하셔서 결국 이 글이 목적, 즉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걸 왜 썼을까라고 파악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고요. 논설문의 목적은 이거예요. 첫 번째, 행동을 바꾸게 한다.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안 하던 것을 뭘 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논설문의 목적입니다. 즉, 뭐 환경 오염이 이렇게 심한지를 몰랐다. 나도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논설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전통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실 전통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도 최종적인 목적이 논설문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거 두 개 다 논설문의 영역이다. 자, 또 논설문의 경우는요, 이 어떤 글의 특징이 보통 설명문과는 달리 논설문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이. 그리고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 제목을 찾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가장 마지막에 문장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단락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설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논설문은요, 설득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무엇은 나쁘다. 자, 이런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유학 사상은 뭐 문제가 있다. 예. 즉 과학자에게 이거 말고 과학자 얘기를 해봅시다. 과학자에게 무제한으로 자유를 허락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 만약 이렇게 한다 보세요. 과학자에게 학자에게도 사회적 의무가 있다. 이 말 있죠. 이런 것은요, 논설문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 이 논설문은요,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 사회적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거를 사회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자, 과학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논설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과학자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일 수는 있어도요. 자, 아시겠죠? 즉 논설문의 주장은요, 결국 뭐뭐를 하자, 거기까지 꼭 나와줘야지만 그것이 논설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뭐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자까지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청유형,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설명을 한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이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요, 과학자가 그렇지 않아서 생겼던 어떤 문제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문과 논설문이 합쳐져 있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논설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글의 목적을 크게 설명문, 논설문, 자 그것이 최종 목적 두 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이것은 수필 그리고 교술관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좀 이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수필 글은요, 문학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글은요, 독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성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 지문에도 나오고 독서 지문에도 나오는 성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수필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경수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수필은요, 약간 좀 가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 즉, 가벼운 이야기라는 것은 뭐 나는 까치를 좋아한다. 나에게는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잖아요. 신변잡기,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경수필입니다. 자, 그러면 경수필은 독서 지문에는 잘 안 실리겠죠. 자, 그 다음이 바로 중수필인데요. 이 중수필이 독서 지문에도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수필,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것입니다. 중수필은요. 즉, 중수필은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자 그럼 중수필하고 논설문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중수필하고 논설문 차이는요, 논설문은 목적이 보다 뚜렷하게, 즉 무엇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나 행동을 바뀌게 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되게 강하다면은요, 중수필은요 주장을 하고는 있어요. 주장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나라는 사람, 즉 유일하게 이 수필은요, 작가와 독자가 일치하는 장르거든요. 즉 작가와 독자래. 작가와 화자, 즉
나예요.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글을 쓰고 싶어. 그냥 그 글을 쓰고 싶을 때 나의 존재를 가리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선은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그냥 그 내용만 썼어요. 그럼 그건 논설문인데요. 아주 유명한 중수필이 있어요. 자, 그 제목이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수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글을 보면은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첫째도 대한 독립이다. 둘째도 대한 독립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주장을 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중수필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즉, 논설문에서는 필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주장하는 글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우리 대학의 문과에서는 다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숙제라거나 시험이 다 글쓰기인데 본인의 이야기,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논설문이 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즉 중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인, 즉 논설문보다 좀 더 주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체크하신 거를 보면은 어떤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좀 뭔가 되게 체크가 많아요.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차라리 체크를 적게 한 것이 더 낫습니다. 더 나아요. 왜냐면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은 이게 사람의 몸과 데카르트는 뭐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몸하고 정신은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을 치거나 이렇게 왜 있잖아요. 왜 따라가면서 이 펜을 들고 이렇게 긋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 이 행동이 더 중요하게 인식이 돼서 사실 읽는 거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게 치는 게 좋다. 그러나 아예 체크를 안 하면은 안 돼요. 아예 체크를 안 해버리면은 사실 뭐 암기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뭐 독해력이 뛰어난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쉬울 때는 상관이 없어도 어려울 때는 그때는 이제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그 독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다가 다시 또 읽어요. 올라가서.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뭐야? 애초에 읽을 때 이거를 내용 전체를 장악하고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거죠. 하얀색은 종이, 검은 것은 글자. 자, 이건 알았는데 즉 읽기는 되는데 우리 이걸 문해력이라고 해요. 문해력. 자, 그러니까 우리 문맹이라는 말하고 문맹하고 그리고 그게 다른데요. 자, 봅시다. 문맹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그 글을 읽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근데 문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적은 나라. 한글은 되게 배우기 쉬워가지고 문맹률이 굉장히 적은데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수능 시험의 독서 지문 보면은 수능 시험 독서는 정말 미쳤어요. 지문이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 문해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뭐 많이 독서를 시켜도 신문 기사 같은 거 제대로 못 읽고 이상한 댓글 달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글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게 표시를 하자. 그리고 내용을 스스로 읽으면서 그렇구나 납득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사실 좀 글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납득하면서 읽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쉬운 글과 어려운 글은 당연히 어떤 글은 정말 너무 쉬워서 그런 분석도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문제라는 건 항상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을 읽을 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체크한 것들을 이어가지고 그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체크한 내용들을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체크를 이상한 데다가 하면은 글의 내용이 요약이 안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페이지짜리 글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한 15% 정도 줄을 쳐서 그것들만 연결하면은 그 글에 딱 핵심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습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독서 지문은 정말 안 틀려야 됩니다. 왜냐, 실제로 이제 이번에 뭐 건국대 시험을 보고 나서도 이제 제가 뭐 느낀 건데, 독서 지문은 정말 이제 생각을 어디까지 조금 더 하느냐, 그 차이예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나아가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느냐, 그것으로 이제 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글을 읽을 때 당연히 또 대학 가서 어려운 글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어떤 대비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표기 방식과 독해 요령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를 친다라는 개념은요, 정말로 주어나 핵심어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저렇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를 처음에 뭐 화재에다가 쳤다가 화재, 중심 화재에다가 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밑에 보면 그러나, 하지만, 또한 이런 거 붙여놓고 학자 이름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이 일관성이 없는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은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독서 지문에서 핵심에다가만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핵심어예요. 즉 무엇이 어떠하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다 할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하는 것입니다. 주어 혹은 핵심어고요. 자, 그리고 어떻다라고 내용, 줄을 긋는 부분도요, 딱 정보에다가만 줄을 그어야 돼요. 정보에다가만. 정보에다가 줄을 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어가지고 나오는 구체적인 말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줄을 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은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이 같이 이렇게 문장에서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음악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피타고라스식의 음악은 뭐 냈다 밀었다, 이런 거에 다 줄을 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핵심 내용. 자, 그러면 여기서 음악에 대한 관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그리고 피타고라스식의 음악에다가 네모를 하고, 뭐 이런 방법이에요.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 문서 예쁘게 만들다가 저기까지 아직 못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하고 쉬는 시간에 또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에다가만 줄을 치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해봅시다.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한 거 독서한 거 저한테 보내라고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네모를 하는 건데요. 이 네모는요, 일단 첫째로 어떤 학자 이름에다가 네모한다. 무슨 이론에다가 네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다. 물론 공간적 배경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5세기 유럽은 그리고 과거에 동양은 서양은 동양의 중세, 서양의 중세,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거에다가 여러분이 다 네모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 이거는 나중에 전개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 글은 통시적인 방법으로 쓰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 과정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학자의 의견이 나타나 있다. 또 그리고 여러 학자의 의견을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 수도 있고요. 자, 상반되는 학자의 의견을 대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네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괄호를 치는 부분입니다. 괄호. 자, 특히 여러분이 이 예시, 나열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막 3개 이상이 될 때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하잖아요. 3개 이상이 나열될 때 나열되거나 예시를 하는 부분이나 유추를 하거나 수식을 하는데, 수식 꾸며주는 거예요. 관형절인데 관형절이 만약에 엄청 길어요. 그러면 괄호를 하셔야 돼요. 그 괄호를 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은 속성이 비슷하니까 묶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아예 표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묶어 놓는 게 좋습니다. 뭐 줄을 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이 부분은 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 특히 분석하는 대상. 자, 무엇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글에 이 지금 나열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거되는 항목은 번호를 붙여 생각하자.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번호를 붙인다는 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정보가 나열될 때요. 이렇게 나와요. 즉 A와 B는 주요한 속성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여러분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A와 B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A와 B는 이라고 했을 때 B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A는 그 속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은 그렇다라고 할 때 이 번호를 붙여서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독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접속 부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인데요. 모든 접속 부사가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몇몇 접속 부사만 중요한데 먼저 첫째, 역접이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저는 역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 그러나는요 앞에서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그러나 나왔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요.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한 내용이 완전히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는 막 이 지문에다가 이렇게 네모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적절한 것은 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랑 그런데 그럼 차이가 뭐냐? 자, 일단 그러나가 좀 더 확실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자,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부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만약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러나가 나온다면은요.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면 외에 다른 면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사회성보다 다른 속성이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앞의 내용은 인정하되 새로운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그런 데입니다. 자, 근데 그런 데는요. 두 개의 특징이 다 있어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군요. 앞에 거 인정. A 앞에 얘기는 인정. 그런데 왜 그때는 안 하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인데요. 그런데 얘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나는 이런 내용, 상반된 내용을 이끌 때만 나오는 건데 그런 데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러나랑 그런데 들어가는 거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결국 뭘 찾으라는 거냐면은 앞의 내용의 확실한 반대인가 아니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얘는 딱 이거 하나밖에는 없죠. 그죠? 상반될 때 그런 데는 역할이 두 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 접속 그 부사가요. 인과인데요. 인과. 그러므로 따라서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나 말고 여러분 뭐 하지만이나 이런 거 나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즉 결국 이런 말이 나와도 중요한데요. 왜냐?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V 표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뭐 무슨 독재 뭐 이렇게 전체주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했을 때 여러분의 사고가 더 명확해져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글을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그 독서 읽기 방법을 중시하냐면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선배들이 학교에 시험 보러 가서 선생님 그 글 나왔는데 그런데 나왔는데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즉 어떤 글이 나왔을 때 그 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 글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게
실제로 시험 볼 때는요,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꼬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요령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진술들이 있어요.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두 가지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A랑 B가 있을 때 B에다가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 괄호 표시,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X하고 X는 아예 그게 아니란 얘기고요. 세모는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내용에다가는 세모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세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그런데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요. 꼭 부정적인 정보일 때, 그 아니라고 했을 때 X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의 글을 읽을 때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즉 무엇이 어떠하다. 이 뒤에 서술어 부분 중심으로 읽되 목적어랑 주어도 정보를 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꼭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많은 그 설명문에 이런 내용이 좀 많아요. 대조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것인데요. 대조적인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서양 건축은 어떻다. 자, 그럼 서양 건축은 빨간색, 물론 굳이 우리가 시험장 가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쓸 수는 없어요. 색깔은 아마 하나밖에 못 쓰는데 표시를 다르게 해보는 거죠. 서양 건축은 일단 세모를 하고 동양 건축은 동그라미를 해본 다음에 서양 건축을 표기할 때는 줄을 치고 동양 건축에 대해 나올 때는 이렇게 물결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A랑 B가 완전 대조적인 것을 설명하는 글에서는요. 이렇게 표기 다르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부사어, 관형어 거 중요한데요. 부사어, 관형어. 자, 부사어는요. 뭐냐? 결국 이렇게 지금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그런 것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 사회에서 정치 현상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근거로 이용되는 민주주의.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아까 제가 가로한 내용 보이죠? 왜 가로를 했냐면은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앞에 오늘날부터 이용되는 까지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를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정치 현상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근거로 이용된다. 이렇게 쓰면은 편할 텐데 이렇게 문장을 복잡하게 영어 문장도 이렇게 특히 꼬아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여러분 알아요?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해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게 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문장을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여기다 가로를 한 이유는 뭐냐? 아, 민주주의가 어떠하다라고 했을 때 앞에 내용은 다 가로해야 되는 관형절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이 나왔냐고 했을 때 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국가의 사회에서 정치 현상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근거로 이용된다. 민주주의의 어떤 속성 혹은 특징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부사어는요 이런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다. 가장, 바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나 그러므로처럼 매우 중요한 표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심 문장을 찾으라고 하거나 제목을 찾으라는 그런 이 문제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장은 이런 문제 있었죠. 이때는요, 중심 문장일수록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수록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짧은 문장입니다. 즉 뭐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이 주제예요. 그러면 비유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그는 주제가 아닙니다. 비유 같은 거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주제 찾거나 제목 찾는 문제에는 꼭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중심 문장이며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제목에는 비유라거나 예시 같은 거 쓰지 않아요. 그죠? 제목에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중심 문장의 위치는 사실 두 갈씩 미갈식, 양갈식 어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한국어의 특징이 이겁니다. 미갈식이 대부분이에요. 중심 문장은 즉 문단 안에서 중심 문장은 처음, 중간, 끝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당연히 끝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설명문인 경우는 근데 다르다 그랬어요. 설명문은 각 단락마다 이
뭐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게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1번이고 제일 많고요. 이가 두 번째. 그리고 뭐 없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자, 없는 경우도 있다. 자, 이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없다. 왜냐면 다음에 얘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예시만 쭉 써놨어. 그럼 그 문장은 중심 문장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독서 지문은요, 말씀드렸듯이 뭐 대부분 학생들이 다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꼭 몇 문제만 틀리지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독서 지문에서는 안 틀리는 거.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을 좀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안 틀리는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로는요, 문제를 먼저 읽어라. 너무 당연한데 보통 우리가 또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요, 시간도 재면서 좀 풀 필요가 있어요. 시간 안에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시간을 한없이 주면은 당연히 그 문제를 잘 풀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즉 굳이 몇 분이라고 딱 정해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쉬운 그림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려운 그림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작을 할 때 이게 몇 분 타임워치 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독서 지문 할 때는요. 왜냐?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내년에 올해 경희대 문제에서요. 올해 경희대 모두 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요.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왔거든요. 4개가 나왔어요. 원래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4개가 나와서 이게 이제 시간 관리 잘못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독서 지문은 좀 빨리 읽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읽고 또 읽는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요. 얼만큼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문제 유형이 이랬어요. 1번 문제를 봤더니 위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글이에요. 사실적 이해를 묻는 거거든요. 즉, OX, 뭐, 그렇다, 아니다, 세모, 동그라미, 이런 거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논지 전개 방식은, 이것도 논지 전개 방식을 물어봤어요. 그럼 글을 읽을 때, 비교, 대조, 예시, 뭐가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단락의 성격을 분석하라. 여러분 있잖아요. 가 단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다. 이거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제 하나 보고, 가달라 확인하고 하나 보고 나달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뭐 이런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주제만 파악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이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디테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또 이 가장 올바른 것은 궁극적, 잘못된, 뭐 여러분 항상 뭐 이런 거 잘못 봤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잘못 보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 주의력이거든요. 그 주의력 자체도 사실은 공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논지 전개 방식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데요. 앞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앞부분에. 자, 무엇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거 안 중요하고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결국 전개 방식은 글의 주제를 어떤 이거 잠깐만. 무엇이냐고 묻는 문제자.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그런 방식.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드러냈다. 뭐 그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드러냈다.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드러냈다. 뭐 이런 식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따라서 얘기한 이런 예를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결국 이제 다시 반복하면요. 요령대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읽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무엇에 대한 글인가?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리고 중심 문장에 대해서도 줄을 쳐야 되겠고요. 또 이거는 연습인데요. 단락의 중심 내용을 어떤 글은요. 좀 딱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면 요약해보는 연습. 이거는 문제 풀 때 실제 시험 볼 때 말고요. 숙제할 때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논지 전개 방식도요. 정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의, 유추, 예시, 비교, 대조. 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전개 방식도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요. 자, 특히 가장 중요한 게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가 나오면은 정의라고 꼭 써놔야 돼요. 정의에서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때 지문에서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상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적용하면 안 돼요. 지문은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것은 옳지 않죠. 배경 지식이 있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식을 적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어떤 사례가 있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사람의 글을 읽고 뭐 물음에 답하시오란 얘기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낮잠을 자면 불면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면증이 이미 있는 사람이 낮잠을 자면 불면증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제 이런 게 있었어요. 낮잠을 자면 불면증이 생긴다.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선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낮잠을 자면 불면증 생기지. 그렇지. 이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나의 상식과 여기에 본문에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뭐라고 했냐면은 분명히 이미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낮잠을 잤을 때 그게 심해진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낮잠을 자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죠? 꼭 그런 거 생각해 주세요. 지문에서만 꼭 답을 찾아야 된다. 또 매우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이 이제 논지 전개 방식을 체크할 때 자,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정의가 있고 주장이 있고 뭐 단정, 이제 주장하고 단정은 유사한 말인데요. 정의는 이거예요.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홍보는 무엇인가? 홍보는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자, 이 정의도 주장도 모두 무엇은 무엇이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의는 그냥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하고 주장을 보세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게 정치를 향한 제도이다. 그럼 정의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가장 단점이 적은 정치 체제다라고 하면 이건 주장입니다. 자, 이건 뭐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 유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 판단, 즉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정치 체계 중에서 가장 단점이 적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주장. 알겠죠? 자,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주장이다. 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리고 비교하고 대조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풀이 요령인데요. 소설과 영화는 무슨 점에서 유사하다. 자, 요거는 지금 1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소설과 영화는 서사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공통점을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교라고 했을 때 뭐야,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비교라고 하는 말은 더 넓은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유사점, 차이점을 다 고찰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비교라는 말이 더 넓은 의미인데, 이게 우리 독서 지문에 나왔을 때는요, 공통점을 얘기했을 때가 비교라고 보셔야 돼요. 자, 대조하고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자, 동양과 한국과 일본은 한자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럼 비교예요. 자,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는 하나는 한국어는 음소 문자이고 뭐 일본어는 음절 문자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만 대조라는 것이에요. 것입니다. 대조는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대비랑도 다릅니다. 여러분, 대비는 왜 우리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비는 그냥 서로 좀 성격이 다른 사람이 둘이 같이 있어. 그러면 두 사람의 성격이 대비된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성격이 다르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이고요. 대조라고 했을 때는 서로 반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과 영화는 서사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소설은 독자가 상상할 수 있지만 영화는 제한한다. 이런 것이 대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또 예시하고 유추를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예시는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자, 쟤 너무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은 예시를 했어야 돼. 그는 나랑 어제 부딪혔는데, 그리고 이걸 그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 뭐 한국인은 예의가 없다. 길에서 부딪혔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시예요. 강력한 설득 수단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왜 얘기할 때도 여러분 선배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대학을 갔다 라고 하는 강력한 설득 수단이잖아요. 예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개 방식이에요. 어떤 글에서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거 이상의 중요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유추는요, 설명 방식입니다.
설명 방식. 자, 예시는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은 유추는 근거가 아니에요. 근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걸 쉽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번 지문에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지문에 그 자아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마룻바닥을 달리는 기차에서 바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되게 이해가 빡 되는 거예요. 그냥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경험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유추의 개념, 즉 비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안경과 같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입시는 마라톤과 유사하다. 처음에 너무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빨리 달리면 나중에 올인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쉬운 예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예시하고 유추 중에서 자 이건 질문입니다. 예시랑 유추 중에서 그래서 생략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생략을 해도 되는 것은 사실 유추예요. 유추는 생략을 해도 돼요. 그거를 해도 생략을 해도 글의 전개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유추는. 그런데 예시는 생략을 하면은 안 돼요. 저 왜 이렇게 쟤 너무 싸가지가 없어 라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증거를 내가 대지 못해? 그럼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입시는 꾸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 이것은 마라톤과 유사하다. 마라톤과 유사하다란 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유추는 비유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분류와 분석. 자, 여러분, 분류하고 분석, 이거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류는요, 개념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이어와 하이어를 만드는 것이 분류인데요. 꼭 종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학의 종류에는 시, 소설, 수필이곡 등이 있다. 종류요. 종류라고 하는 말을 꼭 쓸 수 있어야지만 분류입니다. 종류. 즉, 자, 그러면 문학의 종류에는 시, 소설, 수필이곡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학과 시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요. 자, 우리 이제 중간에 이 문법 내용 중간에 이제 단어 간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관련이 있으니까요. 문학과 시의 관계가 뭐냐고 했을 때 시는 문학의 한 종류잖아요. 이럴 때 이것을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요. 하나가 상위에 있고 하나가 하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종류라는 말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시는 문학의 부분이 아니라 시는 문학의 종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나눌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눠야지만 이것이 이 기준의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람을 나눈다. 사람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예요? 민족에 따라서 그리고 뭐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이 바로 분류이고요. 악은 물리적인 악과 윤리적인 악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은 악의 종류를 두 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물리적인 악과 윤리적인 악이 악의 종류이다. 이렇게 종류라는 말이 가능한 것, 그것이 분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분석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대상을 쪼개는 것입니다. 쪼개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사실 이 대상을 쪼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개미는 머리, 가슴, 배로 뭐 나눌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분석이거든요. 쪼개는 게 분석인데 그러면 인간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머리, 몸통, 사지 이런 게 분석이에요. 즉 대상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을 쪼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뭐 이것을 쓸 일이 있을까? 사실 별로 없어요. 자, 결국 분석이란 말은요, 특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입니다. 그것의 속성이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이 분석입니다. 즉 분석은 특징 그리고 속성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성 요소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성 요소로 나누는 그런 유형도 있기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라고 했을 때 분류가 안 돼요. 이 분류가 아니에요. 인물이 소설의 종류가 아니죠. 자, 이런 게 소설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구성 요소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를 분류한다, 컴퓨터를 분석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를 분류한다면은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놓는 장소에 따라서, 데스크탑 있거나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분류, 종류를 나누는 것이고요. 컴퓨터를 분석한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 모니터,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모니터, 키보드, 본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구성 요소를 쪼개가지고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막 잘 몰라요. 자, 뭐 이렇게 나눌 수, 램, CPU 막 이렇게 나눌 수, 이런 게 다 분석이에요. 알겠죠? 즉 실제로 우리는 대상을 쪼개는 분석은 별로 하지 않고 특징을 나열하면은 그 글은 분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간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둘째,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셋째, 도구를 이용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분석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부분의 독서 지문에서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잘못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즉 아무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없는 글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단락은 그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락은 무엇의 개념을 밝혔다. 무엇의 정의를 밝혔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과 본질. 자, 본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속성 혹은 이 그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자,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 정의예요. 정의예요. 자, 요 부분은 또 어디 나와 있느냐? 이거 이제 19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19쪽에 자, 전통의 개념은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이건 그냥 정의예요. 자, 그런데 본질은 보세요. 근본적인 성격이래요. 그러나가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죠.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무턱대로 전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지 정의일 뿐이고요.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이 자, 요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전통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또 이건 뭐예요? 전통의 이것을 본질이라고도 하고요. 화자의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화자는 뭐냐? 현재의 문화 창조라고 하는 조건,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라는 그 조건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진정한 전통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본질 말고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통의 어떤 조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뭐 진정한 전통의 조건은 바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의라는 게 있어요. 의.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테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은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이랬을 때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의입니다. 자, 뭐 특징 내용은 뭐 너무 간단하고요. 특징 내용 아까 말했듯이 문학은 창조성, 개연성,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기능과 역할 이거는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언어는 우리는 언어를 통해 지식을 보존하고 축적해 간다. 자, 뭐랬어? 그러면 언어의 기능이에요. 지식 보존, 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이렇구나. 그리고 과거에는 단지 문자 언어만 보존돼 이제는 음성을 보관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식을 보존하고 축적한다. 자, 더불어 이 문자 언어뿐만 아니고 음성도 보관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언어의 기능이 지금 여기 보존, 지식 보존, 축적 그리고 음성을 보관할 일까지도 가능해졌다. 첫 번째 문장을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기능과 그리고 특성까지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단락이었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원리라고 여러분이 요약하셔야 되는 단락입니다. 원리는 무엇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다. 자, 시계는 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시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밝힌다. 자, 이게 그러면은 꼭 과학 지문에서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원리. 이건 주식시장은
객관적 정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자, 제가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정보 X 하는 거예요. 객관적 정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핵심어가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객관적 정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기 특히 내용에다가 이렇게 X를 하세요.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힘은 여론에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 여론 형성에 따라 변동되고 어쩌고 변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not A, 자,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바뀐다라고 이렇게 요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리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뭐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력을 높이려면 어휘력을 절대량을 늘리는 일까지. 자, 여기까지만 딱 줄을 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뭐 주로 현황 같은 거,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오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 자, 현재 국내외에서는 뭐가 개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현황이 나왔구나라는 설명문에서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조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당연히 많은 글은요, 특히 논설문에서 이런 게 많아요. 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다가 줄을 쳐야 되는가? 자, 이거 지금 쉬는 시간의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책에도 문제점이라고 해서 19쪽에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여기 이 글 있죠. 이 글에서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치시고 자 만약에 이게 뭔가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 한번 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딱 찍어가지고요. 자 10분 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